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의 방역 협조 요청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최대한 고통을 덜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재정을 맡고 있는 부처에서는 또 워낙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당정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정이라는 게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두자는 말은 맞지만, 이게 정작 어려운 시기에는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상당수의 기금들, 쌓아둔 돈들이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이거 좀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또 목소리도 있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으며 또 그게 어떤 성격이고 왜 작동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어요.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회사에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과 공매도가 미웠던 투자자들이 서로 싸워서 주가가 참 크게 급등락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가 많은 주식들이 이게 혹시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하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 또는 기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있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하면 떠오르는 종목은 셀트리온이죠. 예. 실제로 여기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 이런 것까지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공매도가 제일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코스피 종목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1일 기준으로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예. 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뭐냐면요, 이 상장 기업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 물량으로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매매가 발생한 지 5영업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신고한 내용을 봤더니 1일 기준으로 0.5% 이하로 내려온 거죠. 이달 초 기준으로 네, 많이 맞습니다. 빠졌더라.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현재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등 두 곳으로 감소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데, 여기에도 역시 크레디트 스위스가 빠지면서 HLB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세 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공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네. 이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보니까 1일 날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서 다시 사들이는 것. 예. 이거 영향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셀트리온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를 차지했고요. HLB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면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대에서 3%대로 줄었고요. HLB는 6%대에서 5%대로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또 올랐겠네요.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요, 이게 공매도를 청산하는 움직임으로 외국인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5일날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 대차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또 이제 빌려서 팔아볼까? 이제 하는 분들도 또 생기는 거고, 참 끝없는 쳇바퀴인데, 요즘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주식을 누가 빌려주는 거냐, 어떤 주식으로 빌리는 거냐, 혹시 내 주식이 빌려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도 하고, 실제로도 이러려면 동의를 하지 말자, 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체크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운동 이런 게 또 벌어진다면서요. 예, 그 주식 대여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원하는 차입자, 그러니까 공매도 하려는 사람이겠죠, 에게 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면 대충 한 0.5에서 1% 정도 받습니다. 1년에. 네. 과거에는요, 증권사가 고객 동의 안 받고 무조건 대여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한 반감이 좀 커지면서 이걸 왜 무조건 주느냐라고 하자 2019년 10월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협의해가지고 예.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 처리 모범 규준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겼었군요. 여기에 보면 고객 계좌 주식을 ETF 편입을 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나 동의하겠다 하는 분들 주식만 남한테 빌려줄 수 있다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동의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작게 써 있거나 온라인 가입 때 무조건 동의를 누르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자신도 모르게 동의를 누르셨을 겁니다.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도 보면은 한 몇백 원 단위로 대여 수수료가 들어와요. 동의됐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수수료 받자고 그 동의하지 말고 공매도를 그 주식 대여는 공매도를 도와주는 거다.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는 거니까 빨리 이걸 해지하자라는 글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럴 때는 또 나는 해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대여 수수료는 받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해지해서 공매도는 줄어들고 이게 통일과 뭔가 이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투자자들인지.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내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른바 신용 거래를 하면 빌려서 산 것만큼은 증권사가 담보로 갖고 있게 되고 그거는 그냥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매도 하는 분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주식의 대상이 된다. 그걸 안 그러려면 신용 거래를 안 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좀 대출을 받으려면 그 인질들은 다 이제 내 의견과 무관하게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 빌려주는 약간 주식. 합리적인 게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일단 증권사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일종의 조건을 거는 거죠.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개인들도 그러면 이제 이건 공매도 하지 말자는 개인들의 일단 요구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공매도는 좋은데 나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네, 맞습니다. 그런 또 목소리가 별도로 있는데 그 얘기 들어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실제로 금융당국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를 하면서 같이 내건 게 뭐냐면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 대주, 그러니까 주식 대여죠 시스템을 함께 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정말 현재까지 대주 물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거든요.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 2019년 전체 대주 물량이 2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개인 물량에 더해서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 협조로 확보한 물량까지 개인 대주 풀에 활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장벽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일단은 최대 4% 정도에 달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빌려가는 임차료.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2.5%인데요. 지금 현재 이 통합 대주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요. 이게 2.5%면 좀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4%를 주겠다라고 하고 주식을 빌려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4% 정도는 이른바 이제 제하고 이자를 내고 빌려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좀 상당한 거죠. 두 번째로는 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을 빌릴 때요. 60일간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60일 지나면 어떻게든지 다시 무조건, 사서 되돌려줘야 된다. 무조건이요. 이게 한 기한이 제한이 있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어렵죠. 근데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차 시장을 활용을 하는데 보통 1년입니다. 상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공매도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다. 여전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국에서는 그게 개인들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60일 동안에는 항상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중간에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기관들은 길면 1년, 2년도 쓸 수는 있으나 언제든지 기관들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 달라요. 이런 설명도 있더군요. 라고 하지만 이제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기관들은 A가 만약에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B에서 또 빌리지 않느냐. 형 동생들 아는 분들 많죠.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부동산 이야기로 좀 하나 좀 넘어가 보죠. 최근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거와 관련한 이제 뒷얘기들도 꽤 있는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변창흠 장관이요. 이번엔 한 번만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83만 가구라고 했는데 이거 공급 가구 수 뻥튀기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도심에 있는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멸실 주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새집, 그야말로 새집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에서 16만 가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0만 가구 공급이라는 게 70만 가구 부수고 80만 가구 짓겠습니다. 그 말이다 이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5년 안에 공급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보도자를 잘 보면 나와 있지만 2025년까지 도심에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다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참여하면 진짜 이득일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까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당근은 좋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이거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짓기만 하면 아파트가 완판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하는데 참여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장 논란입니다. 재산권 침해가 없나라는 건데요. 이게 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발표일 시점으로 이후에 집을 산 사람한테는 입주권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지역인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집을 좀 살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집을 사면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으니 네. 하여튼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당분간은 집 사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라는 질문을. 거래 절벽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는 어떻게 알고 피해서 집을 사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팔기도 어려울 텐데 사는 사람이 또 불안해서 못 없으니까요. 사면. 네. 하지만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의 청취자 중에 송정인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작년에 10조 원 정도 흑자를 냈다는 뉴스를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은행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흑자가 나거나 또는 적자가 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국은행도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외환시장에 들고 가서 달러를 사요. 그리고 그 달러를 이제 쟁여두면 그게 이제 외환 보유액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서 돈을 빌려다가 달러를 사는 거니까 빌렸으니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빌렸으니. 그리고 달러를 샀으니까 그 달러는 가치가 환율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에는 적자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친구한테 돈 빌려서 미국 아파트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친구한테 이자로 준 돈보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흑자인 거고 아니면 적자인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흑자를 받냐 적자가 났냐 하는 건 대부분은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냐 안 올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사들인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그런 거니까 이게 어감은 좀 이상해도 한국은행이 적자 났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뭘 잘못한 거 아니고요. 또 흑자 났다고 해서 뭐 또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겁니다. 날씨 안 좋은 게 기상청 직원들 잘못 아닌 거하고도 뭐 비슷할까요?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정부가 돈이 좀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쌓아놓고 안 쓰고 있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활용해 봅시다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목소리를 전화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재정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재정 당국은 예, 그렇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괜찮다라는 또 통계도 있고 해서요. 어떤 말이 예. 맞는 건지 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뭐 많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9년도에 우리나라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한 마이너스 0.6이었어요. 예. 근데 20년을 지나고 4차 추경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4.4%로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근데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순위는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 더 우리나라보다 돈을 더 많이 써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년도 OECD 국가 이 재정 수지 순위를 보니까 19위였었는데 예. 20년도는 2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좋아졌고 절대적으로는 나빠졌다라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기금들이 쌓여 있는 게 많은데 이거 갖다 쓰면 꽤 괜찮은 돈 나올 곳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이 기금이라는 게 무슨 돈이고 어디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도 통장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뭐 보통예금 통장도 있고 뭐 예. 청약저축 통장도 있고 여러 개 통장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여러 개 통장 중에서 뭐 굉장히 뭐 필요한 통장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이 돈이 쌓여 있는 그런 기금, 그런 통장도 있는데요. 이거를 예. 보통 뭐 재정의 칸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르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넘치는 것을 재정의 칸막이 때문에 이 기금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 1년 동안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쓰는 이른바 예산이라고 하는 통장은 따로 있고 매일 우리가 그렇죠. 찾아 쓰는 그거 말고 예, 예. 이거는 막내 등록금 해야지 또는 이거는 뭐 여행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통장에다 부어둔 돈들이 꽤 있다. 그게 기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냥 국민연금 기금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에 지금 현재 적립금이 한 777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올해 우리나라 한 해 총 지출이 558조인데 예. 국민연금 기금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만 777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뭐 올해 뭐 자영업자 힘드니까 자영업자한테 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기금도 있는데 이것을 좀 여유 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 기금처럼 그런 기금도 있고, 그런데 지나치게 이게 재정의 칸막이 때문에 돈이 넘쳐서 이렇게 넘치는 돈은 차라리 돈을 좀 쓸 수 있다, 그런 여유 재금이 있는 기금도 있는 거죠. 이상민 의원 보시기에 어떤 기금에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이 뭐냐면은 기업들이 의무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무 고용을 하지 못하면은 과태료를 내게 돼요. 그 돈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쌓아놓는 건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17년도만 하더라도 과태료 수입이 한 4천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 수입이 8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1년간 쌓이는 과태료가? 그렇죠. 1년 예, 동안 예. 수입이 이렇게 쌓이는데, 근데 예. 문제는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많이 쌓이는 것도 슬픈 일인데, 더 슬픈 일은 이렇게 쌓인 수입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원래는 그 돈 받아서 뭐에 쓰려고 쌓아뒀습니까? 원래는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다가 더 추가로 이 돈을 나눠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 고용을 좀 추가로 많이 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이 장애인 분들을 추가로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아요. 없고. 그런데 장애인 미달을 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늘어나서 돈만 쌓인다 이 돈이 굉장히 말이군요. 많이 쌓여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쌓였냐면은 놀랍게도 한 1조 원 정도 올해 지금 소위 말하는 돈놀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아무 지출 계획이 없이 그냥 이자 놀이만 하고 있는 돈이 1조 원이 돼요.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에만. 그 돈은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쌓아놓은 돈이니까 당장 예, 그런 예. 기업이 눈에 안 띄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이군요. 바로 그런 건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장애인 촉진 고용 촉진 기금을 꼭 기업에게만 써야 된다라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뭐 장애인 지원금이라든지 좀 더 늘려보자. 어떤 뭐 충분히 어차피 돈이 남아도는데 1조 원에 있는 돈을 알겠습니다. 남아도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출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있어요? 그런 기금들 중에 이것도 좀 그렇게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기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어려운 쪽이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 거의 영화관 가면은 사람이 1명, 2명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영화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발전기금에서도 올해 그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돈이 한 1,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영화인들에게 복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900억 원에 있는 돈이 그냥 쌓이고 아무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에게 어떤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 돈은 뭐 예산처럼 정해놓은 거는 연말까지 써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예. 쓰면 쓰고 말면 말고 그게 규정입니까? 그 규정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냥 정치적으로 여기다 쓰자 말자라고 정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으로 정할 수만은 없는 게 그러지 말라고 법에 사실 칸막이를 해놓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지 예.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법에 지출처를 이렇게 열거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거해 둔 거에다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근데 꼭 보면은 마지막 열거 조항 보면은 기타 이와 비슷한 것들 지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영화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예.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게 참 고민거리군요. 원래 이 기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따로 안 만들어 놓고 통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항상 갔다가 도로 닦고 뭐 무기 사고 하는 필요한 곳에 다 써버리니까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쓰려고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영화인들 위해 쓰려고 영화 기금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 보니 또 그쪽에 돈 남는 일도 또 생긴다 그 말이군요. 그런데 이게 큰 고민거리가 아닌 게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에 있는 돈을 빼다가 예. 뭐 다른 데다 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에 있는 돈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자. 영화 그 지능기금에 있는 돈을 영화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기금의 목적에서 저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합의만 하고 뭐 법만 좀 바꾸면 되는 겁니까? 법 바꿔서 안 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법을 안 바꿔도 가능하고 법을 바꾸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게 작년에는 제가 여기 송경제에 나와서도 그 지방 정부에 있는 이 재난 관련 지원금을 좀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거기 돈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그 재난 지원금을 뭐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아니다,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써서 물론 안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상당수 지자체가 일부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그 재난지원금에다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거를 보니까 뭐 알겠어요. 쓰면 되는데 왜 안 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수 산사태만 생각하고 쌓아둔 기금인데 이것도 재난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란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고요.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